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시 7급 회계학 비책형 문제 풀이를 좀 할 거고요. 올해 이 7급 국가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쓸데없는 걸 문제로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물론 문제 보면 좋은 것도 되게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금융자산 손상, 물론 저는 그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가리키지만 이게 우리 시험에 과연 나온 주제일까? 뭐,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스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계산 문제 굉장히 쉽죠. 사실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 리스가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실 오히려 국가직 7급보다 이번 그 서울시 7급의 리스가 계산 문제가 훨씬 나이스합니다.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리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와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좀 회계사 시험으로 착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그러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좀 신기했던 게 주식 선택권이 나왔는데 이건 진짜 저희 공무원 시험에 거의 처음 나왔거든요. 응? 주식 선택권? 주식 선택권이 좀 중요한 주제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스톡옵션 이런 걸로 대박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걸 왜 우리 여기 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내면 아, 개똑똑해. 나 이런 거 냈어. 이럴 수 있지만 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거 나와가지고 한두 개 틀리면 발표할 때까지 고민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나왔다고 하면 강사인 저 입장에선 찜찜하기 때문에 또 가르쳐야 된다고요. 범위만 점점 늘어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총평은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뭐 있는 축에 들었어요. 뭐 굉장히 쉬운 것도 있지만 올해 7급, 9급 뭐다 합해서 역시 서울시가 문제는 제일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인 주제가 지역적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죠. 지역적인 주제가 몇 개 나왔는데 이런 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 고민하시지만 괜찮아요. 다 같이 몰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풀이를 좀 해볼 거고 이 동영상을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 이렇게 나왔구나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올해는 12월 달쯤이나 1월 달쯤에 7급을 위한 회계학 주제들 모아서 특강을 좀 진행할 겁니다. 뭐, 그쵸? 뭐, 그런 것들. 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뭐, 그런 것들. 9급엔 나올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할 거니까, 혹시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12월이나 1월에 특강을 진행하면, 그거 보시면, 9급을 위한 회계학 보시면, 아니, 7급을 위한 회계학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문제를 좀 하나씩 볼 건데, 자, 1번을 보시죠. 1번을 보시면 정말 너무 쉬운 게 복구원가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복구원가의 논리가 뭡니까?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3만원 있다고 하면 이걸 현재가치로 쭉 땡겨와서 요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래서 요 현재가치로 땡긴 금액 요거 같은 경우는 18600이 되겠죠. 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돼서 어떻게 해요?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18600은 1860과 30000의 차이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복구충당부채 관련 전입액,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으로. 그럼 복구 의무가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추가로 인식해야 될 비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장난쳐요? 3만원이요. 애초에 복구충당부채가 왜 생긴 겁니까? 내용회수가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를 사용기간 동안 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게 복구충당부채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답이 탁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풀었어야 되고요. 뭐 나는 이걸 다 계산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사실 분필을 들 필요도 없는 문제였고요. 1번은 끝났고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2번은 뭐 아주 무난한 문제가 나왔죠. 아주 무난한 문제.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림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취득원가 30만원이에요. X 1년 초에 취득했고요. X 3년 초에 자본적 지출이 있대. 그럼 X 3년 초가 되기 전까지 뭐는 해주셔야 돼요? 감가상각은 해야 되는데 연수합계법이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수합계법 하에 감가상각비는 30만원 빼기 잔존가치 0 해주고 내용에서가 5니까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0이죠. X1년도엔 15분의 5만큼 감가상각을 할 거고 X2년도에는 15분의 4만큼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X2년 말까지
감가상각비가 요래요래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감가상각비가 18만원 나오게 됩니다. 2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18만원 나올 거예요. 이건 뭐 따로따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X13년 초에 장부 금액이 12만원인데 얼마 자본적 지출했대요? 4만원 자본적 지출했다면서요. 장부 금액이 16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야?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 보시면 내용연수가 3년 연장됐고 잔존가치가 만원이래요. 감가상각 방법도 정액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X 3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6만원에서 잔존가치가 만원 바뀌었으니까 만원.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나눠주면 되는데 타임. 원래 5년이었는데 2년 지났어요. 그쵸? 그럼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3년이 또 연장됐다면서요. 그럼 원래 3년 남았는데 3년이 또 연장됐으니까 6년 남은 거겠죠. 그리고 이거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게 됩니까? 25,000원 나오게 되죠. 괜찮죠? 뭐 아주 무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번도 맞추시고 2번도 맞추셔야 되고 뭐 2번 같은 거 전혀 고민할 게 없고요. 3번 보시면 재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나름 그래요. 나름 7월 1일 날 취득하는 깜찍한 문제를 냈지만 숫자만 들어올 뿐이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죠. 일단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가 나오면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보시죠. X1년 7월 1일 날 10만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했고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 정액법으로 감sak하는데 감가상각 하는데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X1년 말은 얼마겠어요? 1년에 원래 감가상각비가 2만원일 텐데 6개월이니까 감가상각비 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상각 후 원가가 9만원인데 X1년 말의 공정가치가 108,000원이니까 108,000원 나오겠죠. 이만큼 뭐 나와요? 이만큼 재평가 잉여금 17,000원 나오게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평가 잉여금 17,000원 18,000원이죠. 17,000원 아니라 18,000원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시면 감가상각 할 거예요. 자, 봐봐. 쉽게 하는 거 보여줄게요. 감가상각 할 거야. 얼마인지 몰라. 요 금액이 있겠죠.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진대요? 58,000원만큼 떨어진대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지. 내려갈 때 못 가져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 있던 거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대체를 사용기간 동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다 까주면 돼요? 18,000원 재평가 잉여금 OCI에서 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봐봐. 자산이 108,000원에서 58,000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이유가 감가상각비,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일 거라고요. 문제에서 요걸 따로 물어봤으면 요거 감가상각도 하고 요것도 해야겠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자산이 총 5만원 다운돼요. 근데 5만원 다운되는 것 중에서 18,000원 뭐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요. OCI. 나머지는 당기순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5만원에서 18,000원 빼면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에요. 다음 몇 번? 3번이요. 이렇게 풀면 돼.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랬죠. 이거 어떻게 6개월. 그럼 요 시점에 감가상각을 108,000원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빵에 자녀 내용연수인 4.5년으로 해야지. 뭐하러. 그림만 그려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실 이것도 사실 계산이 그렇게 길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뒤에서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총평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험 시간에 이렇게 푸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지금 수업이 아닌데 이걸로 또 이론 설명하고 이거 FM으로 푸는 방법 보여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혹은 이제 새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실제 시험에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빨리 풀어야겠는구나. 정확히 다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야 되는구나. 그럴까봐 제가 이 총평 때는 최대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 건지 위주로 가르쳐드려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보시면 4번이 있는데 4번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죠. 난이도가 왁구를 안 잡았으면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틀릴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문제를 보시면 재고자산 문제가 나왔는데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재고자산 T계정을 그리면 기초가 있고요. 매입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판매. 이거 제가 왜 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판매,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평가손실 있죠? 그리고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평가손실을 다 뺀 기말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비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비용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야. 그럼 기초재고는 줬잖아요. 4,000원. 단기 매입액은 총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그럼 기말재고만 구하면 돼. 이거 기억나요? 박스를 그리면 장부상 재고에서 이만큼 감모를 빼주고 여기서 평가 손실을 빼주면 기말 재고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선입선출법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거 좀 문제 표기를 좀 해보면 선입선출법이니까 20개, 20개, 40개인데 30개가 팔렸대. 그럼 요거 다 팔렸고 요거 10개 팔렸겠죠. 그럼 반대로 10개 남아있을 거예요. 20개 총 2,000원이니까 한 개당 금액 얼마입니까? 놀라지 마. 100원이에요. 그럼 100원짜리 10개 남아있는 거라고요. 여기 보세요. 40개 4,000원에 사왔다요. 한 개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요. 얘도 100원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총 80개에서 30개 빨리고 50개 남아있다고요. 50개에 대해서 지금 100원이에요. 그럼 보면 여기 50개인 거고 여기 100원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 보시면 뭐래요? 문제 보시면 정상감모가 1,000원이에요. 사실 하여튼 전 좀 공무원 시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를 진짜 너무 부실하게 내. 아니 이게 샤프한 게 아닌데 정상감모 얘기했으면 비정상감모도 얘기해야지. 근데 또 비정상감모 얘기는 없어요. 비정상감모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겠지만 실제 좀 공무원 시험 문제 왜 그러니. 정상감모 이렇게 있으면 비정상감모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던가. 아무튼 요거 보시고 비정상감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정상감모가 1,000원이래요. 여기 면적이 1,000원이라고요. 여기 면적이 100원 곱하기 몇 개 하면 1,000원 나오겠습니까? 10개 하면 1,000원 나오겠지. 감모가 10개인 거예요. 장부상승이 몇 개? 40개. 근데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 얼마예요? 80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만큼은 재고예산 평가손실로 가겠네. 그럼 기말 BS에 들어갈 진짜 찐 재고는 어디예요? 여기요. 그럼 40개 곱하기 80원 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48에 32, 3,200원 되겠죠. 그럼 단기 비용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만원에서 3,200원 빼면 되니까 얼마? 6,800원. 3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막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펜 몇 개 안 써도 그냥 팍팍 풀 수 있는데 이 막구를 정확히 모르면 막 진짜 이것저것 쓰고 시간 오래 뺏긴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엔 한 개당 단가가 결국 다 100원이다. 요거 빼고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단가를 계산할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3번 차입원가 자본화가 나왔죠. 차입원가 자본화 사실 이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도 저도 강의를 하지만 문제가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길 것 같으면 제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기도 없는데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애들도 제낀다는데 나도 제껴야지. 읽어보고 제끼셔야죠. 읽어보고. 이게 너무 쉬운 게 보세요. 특정 차입금을 보면 이렇게 특정 차입금이 있어요.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에 연평균 차입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 일시 운용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문제 보시면 특정 차입금 A가 1월 1일부터 빌렸는데 자본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나와 있냐면 자본화는 2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특정 차입금 80만 원이 있는데 2월 1일부터 자본화가 시작했으니까 12분의 11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들어갈 금액에 특정 차입금에 연평균 차입금이 괜찮죠? 여기까지. 얘가 이 11개월 동안 이자를 얼마 발생시켜요?
6%씩 발생시킨다고요. 와, 문제 어렵겠다 하고 딱 봤더니 뭐만 물어봤어.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만 물어봤어요. 일반 차입금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연평균 지출액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 물어봤어. 물론 일시 운영 부분이 있죠. 보시면 뭐래요? 8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2개월 동안 딴 데 탔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12분의 2개월 한 거만큼 딴 데 썼겠죠. 여기서 딴 데 쓰면서 수익률이 3% 나왔대. 그럼 자본화 기간 동안 X1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 이만큼, 차입원가와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이만큼 있는데, 일시 운용분 이만큼 있으니까 수익 비용 대응해서 수익 나온 건 자본화 못 해주잖아요. 이거만 빼주면 된다고요. 뭐 한 줄짜리죠? 그럼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와요? 43,500원 나오게 됩니다. 자본화를 공부하셨던 분은 아이씨 연평균 주책 구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만 물어봤기 때문에 한 줄짜리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5번까지 풀면서 문제 4분의 1 풀면서 심도 있게 계산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정확히 물론 하셨겠지만 물론 알아요. 그 앞에 다른 과목들도 보고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좀 쫓기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험이 끝난 분들은 그냥 잊으시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히 내가 배우고 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길어 보이지만 긴 문제가 아니라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도 어마무시하게 쉽죠. 6번이 뭐냐면 공사 전체적으로 손해나는 경우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사 전체적으로 손해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진행률을 100% 쓴다고 그랬죠. 보시면 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X2년도에 총 공사 예정원가가 210만원이니까 공사 전체적으로 손실나는 공사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는 해주셔야 돼? X1년도에 진행률은 구하셔야지. 그럼 X1년도에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 나오지만 54만원 나누기 18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뭐 굳이 제가 써볼 필요는 없겠죠. 54만원 나누기 180만원 하면 되니까 X1년도에 진행률 몇 프로? 30%. 다 됐네. 계산다운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수업 때 계속 가르쳐 드렸지만 이렇게 여기 X1년 여기 X2년 여기 X3년 보시면 X1년도에 얼마예요? 돈 쓴 게. 돈 받을 게 200만원이죠? X1년도에 총 예정되는 공사 원가가 180만원이니까 X1년까지 공사 전체적으로 20만원 이득 볼 줄 알았다고요. 그걸 진행률에 따라 안 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20만원에 30% 하면 6만원. 근데 X2년 됐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받기로 한 돈은 200만원인데 공사 전체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원가는 210만원이죠? 그럼 이거 해봤자 10만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공사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진행률을 100% 푼다고요. 그럼 X2년까지 인식해야 될 공사 손실은 얼마? 마이너스 10만원. 그럼 얘 더하기 X2년도의 공사 손익이 얘 나와야 돼. 얘가 누적치기 때문에. 그럼 얘 얼마 나오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6만원. 간단하죠? 제가 지금 몇 줄 썼나요? 뭐 사실 이건 계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 한 줄짜리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나마 7번 원가가 좀 원가가 쉽진 않았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CVP 좀 어려운데 또 뭐 배합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 지금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 수량이 2대1이래요. 그럼 두 개 공원 원가가 공원 이익이 어떻게 돼요? 합치면 2대 1로 공원 원가를 합치면 얼마 나와요? 40. 이 경우에 우리 뭐 구하면 되겠습니까?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을 보면 총 고정비가 6,000원이고 요걸 40원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50개 나와요. 지금 A 2개, B 1개의 조합으로 150개 나오니까 A는 몇 개입니까? A는 150에 2에서 300 나올 거고요. B는 150 나와서 450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조합을 바꿨잖아. 조합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대2니까 10 곱하기 1 더하기 20 곱하기 2 아니에요? 그 얼마 나와요? 50이죠?
그럼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보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얼마 나옵니까? 요 계산하면 요게 120 묶음 나와요. 그럼 이걸 또 A와 B로 나눠봅시다. A는 비율이 1이니까 120. 요 경우에 B는 비율이 20이니까 2니까 240. 더하면 얼마 나와요? 450.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360. 몇 개 감소해요? 90개 감소. 괜찮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바로 나이스하게 딱 계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원가를 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저도 11월 달에 매주 일요일날 원가 회계 수업을 시작하지만 원가 회계 수업을 올해까지는 반드시 끝내주셔야 돼요. 원가가 논리가 일관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되지만 생각보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마시고 올해 말까지는 원가를 끝내 놓으셔야 돼요. 좋아요. 7번까지 봤고요. 8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쉽게 나왔죠. X 3년 초에 사채의 상환 손실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맘 편히 생각하면 돼요. 92500 아니에요? 그럼 유효이자율이 10%니까 X1년도에 유효이자 얼마 나옵니까? 9,250원 나오죠? 근데 액면이자는 얼마예요? 7,000원. 그럼 요 금액만큼 사채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계산해주면 사채가 얼마 나오냐면 94,750원 나와요. 94,750원 나와요. 얘에다 얘 더한 다음에 얘 빼주면 되니까 한 년도만 더 가면 되겠죠. 그럼 또 94,750원에다가 이자율 10% 곱하면 9475 나오잖아요. 빼면 얼마 나와요? 7,000원. 그럼 이만큼 또 삼각해주면 되니까 이만큼 또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4750에다가 2475 더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97225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사채 97225 처분하는데 상환하는데 현금 얼마 썼어요? 98,000원 썼잖아요. 돈을 얼마나 더 쓴 거예요? 775원만큼 돈을 더 썼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사채 상환 손실이요. 괜찮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이거 총평을 들으시고 아 그렇지 나도 이렇게 했어 똑같은 논리네 이러면 공부를 잘 하신 거고 지금 봤을 때 야 쟤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뭐 저 혼자 이렇게 풀고 있냐 이러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시험은 빠르게 실제 시험용 풀이로 풀어야지 이거 여기서 또 삼각하고 회계 처리하고 살짝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돌아버려요. 그쵸? 여기까지만 봤고요. 우리 9번 볼 건데 9번이요. 9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뭐랑 뭐가 틀렸죠, 여러분? 1번이랑 2번이 틀렸죠? 1번 보시면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엔 상계를 하고요. 니은 보시면 기억 니은이 틀렸잖아요. 니은 보시면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엔 합산합니다.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풀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10번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또 간접법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간접법은 별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기 다른 시험처럼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랑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 여기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손익을 빼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증감을 고려하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이게 29,000원이고 요게 얼마나 물어봤잖아요. 그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비 18,000원 고려해줘야겠죠. 중요한 건 뭐야?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이기 때문에 있던 걸 빼주니까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접법 같은 경우엔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주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죠. 투자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더해주시고 사채 상환이익은 재무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서 뭐 해주면 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정만 골라내면 되는데 사이좋게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나머지는 투자활동이고 재무활동이잖아요. 그럼 매출채권이 증가했대요. 이러지 마시고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 이러지 외우지 마시고 매출채권을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면 반대쪽에 현금이 온다고요. 현금을 차변에 쓴 게 아니라 대변에 쓰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헷갈리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재고자산 증가했으니까 돈은 빠져나가겠죠. 선급비용,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대. 자산이 감소하면 여기 선급비용이 오니까 대차를 맞추려면 현금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급비용의 감소만큼 현금이 증가하겠죠. 매입채무 보면 부채가 증가했대요.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얼마? 2,000원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다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역산해서 올라가면요.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나오냐면 당기순이익은 5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뭐 사실 우리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고 뭔가 뭐 어렵거나 응용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맞추셔야 하고요.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우리 원가 영업이익의 차이 나와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일부 원가가 기말 재고자산에 뿌려지기 때문에 전부를 비용 처리하는 초변동원가보다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틀렸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2번 보시면 소매제고법 문제가 나왔어요. 소매제고법 이번에 서울시 아니 국가집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왔을까 싶은데 소매제고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또 티계정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재고자산 원가의 티계정을 그려보고 재고자산 매가의 티계정을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기초, 매입, 비정상파손 빼기로 오고 매출원가, 기말재고 오고요. 여기 뭐가 옵니까? 기초 매가, 매입 매가, 순인상 더 나고 순인하 빼고 비정상 빼주고 매출, 종업원 할인, 정상파손, 기말재고 온다고 했었죠.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원가의 티계정에 1,000원 있고요. 매입에 2만원 있어요. 비정상파손이 1,000원 있대요.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2만원. 여기 보시면 1,500원. 단기 매입액이 24,000원. 순인상 1,300원. 순인하 700원. 비정상파손 1,1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22,000원 있어요. 정상파손이 1,000원 있습니다. 그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기말재고자산 매가는 얼마 나옵니까? 기말재고자산 매가는 대차를 맞춰서 기말재고자산 매가를 계산하시면 기말재고자산 매가가 2,000원 나오게 됩니다. 2,000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원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가를 어떻게 구해? 이거 다 더한 걸 분모에 놓고 얘를 분자에 넣으면 원가율이 나오죠. 왜냐면 평균법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다 더한 거에서 계산해 볼까요? 25,000, 6,800원 여기서 1,800원 빼면 되니까 이쪽에 얼마 나와? 25,000원이네요. 아무튼 평균법을 물어봤으니까 원가율은 어떻게 돼요? 25,000원 나누기 2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얘 나누기 얘니까 그럼 평균법 원가율 얼마 나와? 80%.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80%를 곱하면 기말재고 원가로 돌아가죠? 1,600원. 신기하게 다른 데는 이 경우에도 매출원가를 물어보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항상 기말재고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기말재고 얼마? 1,600원. 이 소매제고법은 사실 9급 하시는 분들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많은데 7급 하시는 분들은 이거 티계정 모양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응용 없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13번 나와 있는데, 아이고, 자본총계 물어보는 문제네. 엄청 쉽죠? 자본총계. 그럼 자본총계 문제 나오면 뭐 왁구는 똑같으니까 기초의 BS 그리고 기말 BS 그리고 얘와 얘 차이가 뭐예요? 자본 증감. 자본 증감을 보면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손익거래로 NI랑 OCI를 더한 게 있죠. 근데 NI랑 OCI 더하면 뭐예요? 총포괄손익. 그리고 이렇게 자본 증감을 물어볼 때 주주와의 거래는 뭐만 고려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번 거래, 자본 총계의 변동이 있는 거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 1번 거래, 자본 총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거래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죠. 아무튼 기초의 자본이 10만원 있었대요. 첫 번째 보시면 유상증자 했네요. 유상증자고 나발이고 10주 곱하기 한 주당 900원씩이니까 9,000원만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지. 두 번째 거래를 보면 전기에 매입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대요.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돈 들어온 게 아니야. 나 혼자 찢어버는 거지. 그 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 총계엔 영향이 없어요. 세 번째 보시면 현금 배당, 이익준비금 적립, 주식 배당이 있는데 실제로 돈과 관련된 건 현금 배당밖에 없죠. 돈 빠져나간 것만큼 자본이 준다고요. 아, 이게 뭐라고. 그리고 OCI가 2,500원 증가한대요. FV 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평가이익으로 OCI가 2,500원 증가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이미 총포괄 손익을 줬어요. 단기 손익은 없잖아. 어차피 이거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총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총포괄 손익이 5,000원이면 뭐 굳이 저걸 또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인데.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000원? 5,000원. 그럼 자본 증가액은 얼마 나옵니까? 13,000원이요. 그럼 기말 자본 총계는 얼마예요? 11만 3천원 되겠죠. 괜찮죠? 뭐 13호 같은 문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이걸 사실 이 금융자산의 손상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뭐 계산기를 쓰는 뭐 간평사나 계리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선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고 이것만 가리켜요. 저도 그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책에서 이걸 뺐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7급에 나왔어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또 공무원 가리키는 이 공무원 세계학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안 주고 가리키고 슉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했지만 손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게 손상이라고 그랬지. 정해진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게 손상이기 때문에 지분 상품이나 FVPL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아. 다른 말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던 건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FVPL 금융자산 손상 인식한다. FVOCI 지분상품 손상 인식한다. 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3번은 실제로 신용이 손상됐다는 게 돈을 못 갚게 된 걸 얘기하거든요. 돈을 못 갚게 돼버리면 내가 채권을 샀는데 채권을 발행한 애가 돈을 못 갚는데 부도가 나서 그럼 채권 찢어야죠. 즉시 재고한다. 맞는 소리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래도 좀 유출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 처음 보는 문구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던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잘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게 문제를 내면 되는데 구석탱이 있거나 막 우리 시험이랑 범위가 안 맞는 걸 낸 다음에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출제위원분이 있을까봐 그게 좀 걸려요. 자, 4번 보시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 상품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면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한다. 신용 위험이 유의적이면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고요. 신용 위험이 유의적이지가 않으면 11개월만 고려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채권을 샀는데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상황이 심상치 않아. 요 채권 만기까지 요 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계속 다 고려한다고. 하지만 봤더니 얘네가 괜찮아. 뭐 그렇게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만 고려하거든요. 그 얘긴데 이게 계산 문제나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거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올해 12월이나 1월 사이에 세무직 준비하는 분들은 따로 좀 모아서 가르치려고요. 어떻게 시험이 좀 이상해지는 게 물론 내년 필수기 때문에 구급도 좀 봐야겠지만 관세직 9급, 세무직 9급 이 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이거보다 세무직 9급보다 세무직 7급 갭이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참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봤고요. 넘겨보시면 15번 주식 선택권이 있는데 이것도 주식 선택권을 왜 이거 그냥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내버리면 앞으로 학생들 어떡하라고 내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구분 여기 공정가치 그 다음에 인원 여기 종업원에게 준 부여 개수 그 다음에 가득기간.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BS에 계상될 주식 선택권이 나온다. 이건데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엔 공정가치가 변동이 없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X1년, X2년, X3년이 있는데 X3년에 계상할 주식 보상 비용만 물어봤기 때문에 X1년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X2년이랑 X3년만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그 부여일날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니까 100원, 100원. X1년 초부터 4년 동안 근무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4년 중에 2년 지났고 얘는 4년 중에 3년 지났겠죠. 한 명당 몇 개씩 줬냐면 10개씩 부여했어요. 그럼 인원을 보면 100명한테 부여했지만 X1년도에 3명 퇴사하고 X2년도에 2명 퇴사하고 추가로 7명 퇴사할 걸로 봤으니까 총 12명 퇴사할 걸로 본 거죠. 이렇게 X3년은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에서 3명 퇴사하고 2명 퇴사하고 1명 퇴사하고 추가로 4명 퇴사할 것 같으니까 6명에 4명이니까 10명이겠죠. 이렇게 그럼 곱하면 연도별로 계상될 주식 선택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계산하면 X2년도에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놨는데 얼마 나와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X3년도에 계상할 주식보상 비용인데 요거 다 곱하신 금액과 요거 다 곱하신 금액의 차이를 보면 해드릴까요? 또 요거 88명이니까 요거 2분의 1 하니까 44 거기다가 1000원 곱하면 되니까 여기 44,000원이죠. 그쵸? 여기 해보시면 요거 얼마 나와요? 요거 70 요거 이렇게 곱하면 75명 거기다 여기다가 90명 거기다 10 곱하면 되니까 아이고 계산을 여기까지 해보면 요게 얼마 나오게 되냐면 요게 다 계산하면 7만 잠깐만요 계산하면 77,500원인가 나와요.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 23,500원이 주식보상 비용이 되게 됩니다. 좋아요. 이게 또 나올까요? 이런 생각은 저도 들어요. 뭐 이제 나왔으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해야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16번 볼게요. 상호배분법 원가 문제가 나왔죠? 뭐 20문제가 나오는데 원가가 3문제나 나왔어요. 자 그럼 상호배분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자 해보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에 발생한 거 20만원 더하기 B에서 몇 프로? 50% 갖고 오고요. 아이고 B에서 20% 갖고 오고요. 그쵸? B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더하기 A에서 얼마 갖고 오나요? 50% 갖고 오죠.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는 30만원 나오게 되고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B는 50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품 Y에 배부할 원가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만원에서 A에서 40% 쓰니까 40%, B에서 40% 쓰니까 여기 40%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Y에 배분할 원가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호배분법은 뭐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 누구나 공부를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받고 넘겨보시면 10번에 리스가 나왔어요. 리스 계산 문제. 아니 도대체 왜? 뭐 하여튼 뭐 공무원 7급 하시는 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이 리스를 되게 중요하시는구나, 이제 가르쳐야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보시면 리스 이용자거든요, 서울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리스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거든요. 매수 선택권. 이 매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리스 기간이 종료해도 리스 이용자가 돈을 내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구해야 되는데, 뭐 감가상각, 이자 비용 간단합니다. 이 기초의 리스 부채 2,630원에다 뭐 해주면 돼? 내재이자율. 문제 보시면 내재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10% 곱해주시면 돼요. 이것만큼 이자 비용으로 263원이 나오겠죠. 감가상각의 문제인데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리스 자산으로 잡힐 거예요. 사용권 자산으로 잡힐 겁니다. 당연히 이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으면 리스 기간이 끝나도 계속 리스 이용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2,630원에서 잔존가치 0을 빼주고 내용연수, 원래의 내용연수 10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얼마 나와요? 263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더해주시면 비용의 합계가 526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사실 계산 문제를 배웠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공무원 하시는 분 중에 정말로 7급만 목적으로 공부를 해오신 분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틀리셔도 당락에는 큰 영향 없으셨을 겁니다. 자, 8번 보면 법인세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꼭 비단 법인세 단원이 아니더라도 이거 기억하시려나? 이거?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치평가를 절대 안 한다고 재무제표 표시 3장에서도 얘기하죠.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절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바로 2번이 답인 거 알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자, 19번 보시면 관련원가 문제가 나왔죠. 관련원가. 관련원가는 그냥 어떤 영향이 있을지 쭉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보시면 첫 번째로 800단위 특별주문이 있었어요. 그럼 특별주문과 관련된 우리 원가를 좀 보시면, 변동원가 보시면 800 단위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변동제조원가 10,000원인데 5% 증가한대요. 그럼 여기 1.05 해주시면 되고요. 변동 판매 관리는 10%만 발생한대요. 요건 괜찮네. 그럼 800단위 곱하기 변동 판매 관리비가 단위당 2,000원이니까 2,000원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이만큼 추가적으로 원가가 발생할 겁니까? 발생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있어? 이거 놓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최대 2,500단위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2,000단위 생산하고 있는데 8,000단위를 만들어 달래. 그럼 어떻게 돼요? 8,000단위를 만들게 되면 내 최대 생산량이 300개를 오버하기 때문에 기존 팔고 있는 제품의 300단위만큼 날아간다고요. 뭐가? 공원이익이. 그래서 보시면 300단위를 포기해야 돼. 곱하기 어떻게 돼요? 판매가 단위당 2만원,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제조원가 10,000원, 판매관리비 2,000원. 이만큼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이만큼을 포기하는 거랑 뭐가 똑같으면 돼? 내가 받는 돈이 똑같으면 되겠죠. 800단위 곱하기 뭐 하면 돼? 판매가. 그래서 이거 역산하면 판매가가 얼마 나오게 돼요? 13,700원 나오면 됩니다.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20번 보시면 20번에 개념체계 문제가 나왔는데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답은 1번이고 기억과 니은은 맞죠. 디귿을 보면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을 때 유용하다 나와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맞는 소리야.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잖아요. 비교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1을 보시면 재무정보는 오류가 없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추정치에 포함된 특정 불확실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무오류, 질적 특성의 무오류라는 건 100% 숫자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적용 절차상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100%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했다 하더라면 뭐 정보의 유용성은 저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렸고요. 기억, 니은이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게 7급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뭐 어렵고 사이즈가 길고 이러면 내가 좀 몇 개 틀렸더라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거나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던 주제가 나오거나 이러시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하고 짜증나시고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저희가 모두를 거의 동일한 책으로 동일한 범위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게 나왔대. 나 그거 틀렸어. 그래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한 걸 정확히 맞추셨으면 그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 아무튼 그동안 우리 7급 준비하셨던 분들 이제 7급 지방직까지 다 끝나게 됐으니까 남은 기간이란 게 없게요. 좀 발표 날 때까지 좀 쉬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